네, 오늘 4월 총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가 4월 5일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사전 투표일 생각하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공천도 막바지입니다. 먼저 어젯밤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패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추가 탈당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인사들에게 줄줄이 무릎을 꿇었는데요. 당내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에선 예상했던 결론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애초 경선을 치른 비명계 의원들 상당수가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당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였기 때문입니다. 비주류 사이에서 현역 평가를 고리로 이른바 속가내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경선 결과가 이 총선 전체 구도에 좋은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친명 일색의 분들로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은 중도층 표심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 이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어서 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추가 탈당하는 사례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친명 주류에서는 당심을 확인했다는 반응입니다. 이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YTN과 통화에서 이 경선 결과와 관련해 이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싸우게 두지 말라는 게 확인됐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을 찾아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규탄한 건데요. 의혹의 책임자들이 오히려 꽃길만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인천 계양을 해서 맞붙게 된 원희룡 전 장관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는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 공천 갈등으로 인한 내용을 수습하고 이 단일 대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민주당 추가 탈당 러시 일단 멈춘 분위기인데요. 앞서 공천 배제 뒤에 탈당한 홍영표 의원 등이 연대를 공식화했다고요? 네, 민주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홍영표 의원과 이설훈 의원이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측과 연대를 추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사람은 2, 3일 내로 이 새로운 미래와 함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 다음 주 초 출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하겠습니다.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 정당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 먼저 합류한 뒤 이 당명을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는 민주연대 등 여러 당명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영표 의원이 지도부에 추가로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전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 유권자의 표심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향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이 지역구 후보 출마를 최소화하는 대신 이 비례대표에 주력하려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 법무부 감찰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전 검사를 영입하는 등 이 영입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현역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공천 파열음이 나왔는데요. 추가 움직임이 있습니까? 서울 강남권과 이 대구 지역 등 강세 지역의 현역 탈락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당 공천관리위는 이 같은 비판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모든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관위 결정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이 객관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밝힐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이 공천은 공정하게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 공관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내부 단속에도 나섰는데 이 반발 의원 일부가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원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발 의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인데 그 정도가 민주당보단 거세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국민추천제를 적용하기로 한 지역 외에 이 공천 작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보류 지역구 9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부산 북구을 등이 포함됐는데 이르면 오늘 추가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통한 비례대표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본격 선거체제를 뿌려가는 모습인데 이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도 격전지 순회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충청권에 이어 경기 수원 일대를 찾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의석을 내준 경기도 정치 1번지를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혁신당이 허은하 당수석 대변인을 서울 영등포 갑지역구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정치 세력과 구정치 세력의 심판을 영등포 갑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영등포 갑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민주당 출신 현역 김영주 의원과 민주당 후보인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 그리고 허 의원이 3파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3주째 이어지면서 의료 차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병상 수를 줄이는 등 축소 운영에 들어가면서 병원을 지키는 간호 인력들은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이탈 이후에 병원 운영이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이곳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은 응급중증 환자만 응급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한계에 부딪히자 일부 질환은 진료 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응급 환자 접수가 불가능한 요일을 공지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대형 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와 수술, 입원 환자도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상 가동률이 급감해 부산대병원의 경우 비슷한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했습니다. 충북대병원도 환자 수가 적은 입원 병동을 폐쇄해 환자를 옮기고 제주대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2개에서 1개로 줄였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도 이번 사태가 더 길어지면 병동 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운영이 축소되면서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와 보건기술직 직원은 무급 휴가를 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고 다른 병원으로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무급 휴가 강요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들의 축소 운영은 환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는 400건을 넘었습니다. 수술 지연이 30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비상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대체 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사에 대한 업무 위임 범위를 응급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원광대학교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 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원광대 의대에 따르면 교수 전원은 어젯밤 성명서를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당한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 등록금 확충에 눈이 먼 대학과 총장에 의해 의대 수요 조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도 대학 측의 의대 증원 신청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원 사퇴했습니다. 가톨릭의대 정현준 학장은 어제 학교 측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학장단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교수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정 학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진행을 막지 못해 참담하고 창피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의대 정원은 93명으로 의대 측은 최대 17명 더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학교 측은 현재 정원만큼 더 늘려 2배 정원을 신청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월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오는 11일부터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진료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 환자를 회송할 경우 보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게 정책 지원금을 주고 일반 병동에서 응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신속 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간호사들이 일부 전공의 업무를 떠안는 가운데 의사 대신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가 현장 간호사들에게 받은 애로사항 건수는 오늘 오전 기준 220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선고를 할 의사가 없어 전담 간호사에게 떠맡겨진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또 수술 당직을 나흘에 한 번씩 서고 다음 날 주간 근무까지 감내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례도 다수 들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확대한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서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관 측 협조로 관련 자료를 지출받고 있고 압수수색이 며칠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만큼 재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건데 이 의혹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철호 전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해서 낙선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과 한편으로 송 전 시장의 민주당 단독 공천을 위해 당내 경쟁 후보들에게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선 첫 수사에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당시 윗선으로 지목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이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선거 개입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가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는 등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1월 18일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는데요. 이전 수사 기록과 1심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초 수사가 미흡했으니 다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명령 49일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이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전체 평균인 3.1%보다 0.7%포인트 높았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또다시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늘 개장하자마자 급등해서 4472까지 오르며 지난 4일 기록한 장중 최고인 4314를 사흘 만에 넘어섰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기술주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 매수가 이뤄졌다고 짚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그 전에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연준 의장.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언젠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되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방침을 유지하며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expected,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치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전에 물가가 잡혔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mmittee does not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until it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물가 상승률 2%가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까운 미래에 침체에 빠질 증거나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은행권 반발 속에 추진되는 자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제안된 규제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알리는 1년 만에 이용자가 2배 이상 급증해 717만 명을 기록했고 대모는 현재 570만 명으로 6개월 만에 무려 11배가 늘었습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죠. 근데 그 공산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중국산 제품들을 저희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은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 계약 불이행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 같은 피해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제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시정명령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네,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 이 저가 물품을 무기로 국내 이용자 수를 크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품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는데요. 중국 쇼핑 플랫폼의 성장세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중국 쇼핑 플랫폼의 가입자가 왜 이렇게 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초저가로 공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한 2, 3년 동안 고물가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줄어든 실질 소득으로 필요한 걸 구매하기 위해서 이 초저가인 알리에서 물건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 최근에 경기 부진이나 고물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젊은 층들은 또 이것저것 사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이 초저가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 가격이 심지어는 뭐 최대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물가하고 딱 맞물려서 이게 더 인기를 끄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망해도 한번 싸니까 사보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팔까? 그리고 배송비도 안 드는데 이런 유통 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실은 이제 중국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또 재료비도 저렴하게 재료도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로 그 많이 팔리는 매출량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 좋은데 물건은 싼데 예상보다 물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초저가이기 때문에 이제 상품의 품질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뭐 기대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막상 이제 물건 받아보고 이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소비자 피해나 불만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조사에 나섰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거든요. 사례를 좀 보여주시지요. 일단 고장난 게 왔다는 고객 리뷰가 있고요. 지금 안경 세척하는 기구예요. 근데 안경을 넣고 5분 동안 켜놨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효과는 전혀 없었다.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크기가 작아서 안경이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자, 저렇게 사진에서 봤을 때 그 물건이 아닌 물건이 올 수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는 물건이 왔을 때 실제로 반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무료 반품 가능이라고 쓰여 있긴 한데 실제로 안 되나 보죠. 네, 반품할 때 배송비도 무료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반품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환불은 더욱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광고 자체가 사실이 아닌 광고잖아요. 그렇죠. 허위 광고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허위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기만 광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은 저희 나라 그 표시 광고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우리나라 법에 적용이 이제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기업이어서 그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 각 나라에서 플랫폼에 대한 법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자기네 나라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이렇게 이제 외국 플랫폼에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법안을 만든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에 관련된 법안이 그 작년에만도 막 발의가 막 14건이나 됐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안에 대한 논란도 많고 해서 아직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물건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정성 논란도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이 선정성도 있는데 선정성도 문제지만 특히 이제 유해한 그러한 뭐 그 알고 보면 약간의 뭐 금지 품목, 이제 완전한 마약은 아니지만 그런 물건이 판매가 된다. 유해물질도 판매가 그렇죠. 유해물질도 이제 그게 이제 은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알기는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심각하네요. 그게 이제 규제가 쉽지 않은. 그래서 선정성이라든가 유해물질 광고 이런 것들도 또 규제하기가 어려운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는데 규제나 제재는 한계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통신 중개자가 있고 통신 판매자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개자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랫폼이 오픈마켓이니까 거기에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앱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실제로 그 앱에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반품을 안 해주고 교환을 안 해주는 책임은 판매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전자상거래법에서 요 쇼핑몰 앱 다시 말하면 중개자의 책임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 20조에 의하면 이 플랫폼
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사망에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라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번에 알리 코리아를 조사한 것도 바로 그 근거에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입할 때 우리가 약관에 동의를 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이 약관에 동의를 하면은 개인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개인 정보 위반과 관련돼서도 조사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쇼핑몰들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국의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약관의 조항이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를 안 누르면 회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부당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급박한 뭐 신체나 뭐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당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 문구가 적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소비자가 클릭을 안 하면 회원 가입이 안 되니까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입력한 정보가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나라 이 관계기관에서 그 부분을 좀 크게 강조하라든지 그런 명령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알리 코리아 지사가 한국에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리 코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서 잘 대응해라.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약관에 문제가 있는 조항은 선택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되게 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 요 개인이 입력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밝혀라.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중국 국가정보법 7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국가정보법 7조가 어떤 내용이에요? 국가정보법 7조가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업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이 사기업에 접속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그 개인의 정보가 국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국가정보법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거를 그런데 이제 이 법에 기속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알리는 중국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말씀해 주세요. 틱톡도 그 중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틱톡도 이 개인 정보와 관련된 논란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틱톡은 특히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틱톡이 미국 그 청소년들을 그냥 완전히 애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정보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당국에서 이제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틱톡 CEO하고 이제 문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틱톡 CEO께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시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건 CEO의 답변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활용되고 있는지 누군가가 가서 조사를 해서 확인하면 바람직하겠는데 그냥 CEO의 답변만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하나하나 대책도 짚어볼게요, 교수님. 먼저 이 중국 앱 이용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일단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상품하고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기만성 광고를 규제할 방법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 광고하고 실제 받는 상품의 괴리가 클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반품이나 교환 환불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반품이나 교환 환불에 의해서 이제 마음고생을 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뭐 자세히 나왔어요. 구매자가 알리익스프레스 솔루션을 거부했습니다. 환불 불가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구매할 때 댓글도 많이 보고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매하실 때 이미 경험한 소비자 혹은 사용한 소비자들을
구매 후기를 많이 보시고 예.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가 판단하시고 예.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구매하는 게 좋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공산품들 판매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뭐 토마토나 뭐 딸기 같은 식품 판매에도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알리나 테무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던 게 이제 우리가 중국 식품에 대해서 이제 약간 위생적으로 예,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신선식품은 아마 다루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다가 예. 지금 최근에 국내에 그 먹거리 가격이 굉장히 인상률이 높은데요. 네. 그렇죠. 특히 과일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가격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뭐 비타민 공급이 안 돼가지고 뭐 건강이 걱정될 정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저기 만약에 이 알리에서 신선식품을 이제 취급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또 걱정스러운 게 지금 우리나라 유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통시장도 좀씩 잠식을 해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플랫폼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단 플랫폼이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의존적으로 돼요. 예. 그 플랫폼이 이제 소비자를 마음대로 이제 조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또 이제 독과점화되는 경향도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특히 우리나라 총 거래액 중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0%를 넘어섰어요. 아, 예. 넘어섰는데 그 쇼핑 앱 중에 알리가 2등이다. 테무가 4등이다. 심각하네요. 네, 예.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우리나라 소상공인 거기에 판매를 하는 소규모 판매업자들도 같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국내 네. 업체들에게는 사실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이 저기 재료라든가 뭐 그런 거를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예, 들어요. 뭐 품질로 또 승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그렇죠. 가지 이제 방안을 기업은 기업대로 찾아야 되고 정부도 우리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경쟁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소비자 정보 보호 정보 같아요. 보호하고 정보를 어떻게 보호를 그렇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개인정보 예. 보호는 특히 이제 중국 정보하고 그 예. 부분은 지금 이제 국가정보법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거를 다 논의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은 어떻게 연합으로 이렇게 묶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우리나라 쇼핑몰 중에 2등이 알리고 예. 4등이 테무라는 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국가 간에 이 소비자들의 그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거는 외교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 이런 중국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다른 나라들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예를 들면 아직까지 그 정보 보호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이제 염두에 두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유명한 그 인기 있는 쇼핑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미국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요 정도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플랫폼이 저가 공세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에서 팔리는 물건 중에 $20 미만인 거는 아마존에서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입점에 있는 상인들이 경쟁에서 조금 밀리지 않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 대책들은 우리도 좀 참고할 네, 만하네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예. 조금 뭐 너무나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은 했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2등, 4등이 될 걸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챗 GPT와 같은 고도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는 AI 반도체 개발 경쟁도 치열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뇌를 모사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고성능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등이 외부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보안이 우수해 차세대 IT 기기의 청사진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만큼 AI 반도체는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크기도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뇌를 모사해 초저전력으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뉴로모픽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가로 세로 4.5mm에 불과한 칩입니다. 컴퓨터에 장착하고 GPT를 구동했더니 외부 서버의 도움 없이도 글을 요약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물론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뒤 요청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일반 컴퓨터가 45분 걸리는 연산을 칩을 장착한 경우 단 3분 만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개발된 칩은 엔비디아의 GPU A100 그래픽카드와 비교하면 전력 소모가 625분의 1에 불과하고 칩 면적도 41분의 1로 작습니다. 저희는 갤럭시 24라는 핸드폰 모델에서 저희 보드를 연결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언어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초저전력, 초소형화를 가능하게 한 건 두 가지 인공지능 방식을 장착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도록 만든 덕분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큰 경우 연산 정확도가 높은 기존 AI 방식인 심층 인공신경망이 활약하고 연산량이 적으면 전력 효율이 우수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처리해 두 기술이 상부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난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적을 때는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저희가 만든 뉴로몰픽도 이와 동일합니다. 입력해야 할 것이 많으면 그러면 많이 돌리고 그리고 입력할 게 적으면 적게 돌리는. 뉴로모픽 기반의 반도체로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칩에 탑재된 GPT의 다음 버전인 GPT 3.0을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언어 모델 외에도 다양한 응용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출시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LPG 트럭에서 엔진과 연결된 주요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주행 도중에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운전자들은 사고로 이어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부랴부랴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달 전 1톤 트럭을 새로 산 조모 씨는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춰서야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타기 전에 진입 전에 차가 핸들이 안 먹혀가지고 제 뭐가 쇠가 부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조 씨가 구매한 차량은 현대차에서 지난해 11월 말에 출시한 액화석유가스 LPG 트럭. 문제는 같은 시기 기아에서 출시한 1톤짜리 LPG 트럭 역시 같은 결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해당 트럭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선 신차가 이렇게 고장나는 건 처음이라며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함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차량을 제어하는 데 필수 장치인 장력 조절기입니다. 엔진과 이 부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벨트 중에 하나가 타이밍 벨트가 있어요. 그 타이밍 벨트를 제대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해주는 게 텐셔너라는 이 부품입니다. 나사가 갑자기 쑥 빠지거나 장력 조절기가 통째로 주행 중에 떨어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장력 조절기에 문제가 생기면 엔진 자체뿐만 아니라 핸들 같은 조향 장치, 발전기, 에어컨 등 연결돼 있는 주요 부품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의 포터와 봉고 모델은 경유 대신 LPG 연료로 전환하면서 차량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출시해 결함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0년 동안 신차나 또 오래된 차에서 볼트가 부러지거나 풀리는 건 사실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새로 엔진을 개발하다 보니까 재질, 볼트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브라켓 재질이 뭔가 강약이 좀 맞지 않았을까. 소비자들 항의가 잇따르자 현대차와 기아에선 뒤늦게 제작 결함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자재 준비 등으로 리콜 조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출시 때만 해도 경유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이라 주목받으며 3만 대까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리콜을 받는 포토와 봉고 LPG 차량은 모두 2만 1000여 대로 가까운 공식 정비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많게는 10수억 원을 들여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거대한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분양대금 80여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바로 앞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대단지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분양이 이뤄진 상가들 사이 일부 점포가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빈 상가 내부엔 거대한 기둥 2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을 위해 7억 원 넘게 투자한 이근우 씨는 임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접었습니다. 전체 분양 면적은 58제곱미터이고요. 기둥의 면적 2개는 8.8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평가하신 분의 그 손해율을 보니까 거진 17에서 18%가 나온 굉장히 심각한 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15억 원 넘게 투자한 최모 씨도 지난 2020년 사전 점검에서 기둥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상가를 보고 펄썩 주저앉았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거는 상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느낌이었었고요. 비슷하게 피해를 본 분양자만 무려 12명에 이릅니다. 같은 건물 1층의 또 다른 상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감쪽같이 가려질 정도로 큰 기둥이 2개나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 이용에 제약이 많은 기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거금을 들여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길고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시행사가 피해자 12명의 분양대금 80억 원을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속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장 검증까지 실시한 2심 재판부 역시 1년여 만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전 점검을 갔을 때 내가 뭔가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용과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 즉시 문제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 분양자들은 2심까지 승소했지만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겪은 심적인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간호 과정에서는 실수를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유모 씨에게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재작년 4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실수로 상수를 냈지만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장갑을 끼워두고 방치해 피해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 지역 경찰 2명이 하룻밤 사이 잇따라 만취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구 황금동 주변에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뒤 붙잡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던 A 경감은 사고 이후 2.6km 정도 떨어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도망쳤다가 추격한 시민에게 붙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 2시 50분쯤에는 수성경찰서 소속 B 경장이 대구 두산동 주변 골목길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차량 3대를 추돌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우선 2명 모두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돌려받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겨뤘던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결국 중도 사퇴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향후 헤일리의 지지층의 움직임이 대선의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지 15곳 가운데 14곳에서 패배한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결국 중도 하차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후보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My mother, a first-generation immigrant, got to vote for her daughter for president. Only in America. I am filled with the gratitude for...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긴 했지만 끝내 지지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It is now up to Donald Trump to earn the votes of those in our party and beyond it who did not support him. And I hope he does that. 더 나아가 지금 의회에는 지도자가 아닌 추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친 트럼프 인사들이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의 반동맹 정책에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Standing by our allies in Ukraine, Israel, and Taiwan is a moral imperative. But it's also more than that. If we retreat further, there will be more war, not less. 헤일리의 사퇴 발표 직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헤일리를 조롱했습니다. 전날 밤 기록적인 참패를 안았다며 버몬트에서의 유일한 승리도 민주당원들의 투표 덕분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헤일리 지지층에 적극적인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헤일리를 원하지 않지만 자신은 다르다며 민주주의와 나토 동맹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딘 필립스도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은 일찌감치 바이든 대 트럼프의 본선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헤일리는 경선 후보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는 것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해 자신을 지지한 중도층 표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200조 넘는 자산을 보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자신은 미국 대통령 후보 어느 쪽에도 돈을 기부하지 않을 거란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온 뒤 선거 자금을 기부할 거란 추측이 나오자 해명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난 겨울 강수량과 강수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온도 역대 2위에 오를 정도로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겨울 남부와 제주도에는 유난히 겨울호우가 잦았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일강우량이 100mm를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동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한 번 내릴 때마다 1m가 넘는 적설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이 집계한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강수량도 236.7mm에 달했습니다. 예년보다 약 2.7배나 많은 관측사상 역대 1위 강수량입니다. 비가 내린 날 강수일수도 예년보다 10일 이상 많은 31일. 비가 한 달이나 내린 건데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온도 예년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2.4도. 예년보다 1.9도나 높은 역대 2위 기록으로 포근한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철 많은 비와 눈, 그리고 고온의 원인은 엘니뇨가 지목됩니다. 북인도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대류 활동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남쪽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자주 발달하면서 따뜻한 남풍이 자주 유입되어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눈과 비도 자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엘니뇨가 점차 약화하고 있지만 이번 봄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 속에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찬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은 흐렸지만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죠. 그런데 오늘 낮 동안은 점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영남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퇴근길에는 추운 날씨 속에 미끄러운 도로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와 영남에도 산발적인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진눈깨비나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강원 산간에는 오늘 밤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리게 내리는 비의 양은 1에서 5mm, 눈의 양은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이 비와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은 빠르게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영하 1도, 광주와 대구 0도 예상됩니다. 이 뚝 떨어진 기온에 내렸던 눈비가 밤사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겠으니까요.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대전과 광주 8도 보이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꽃샘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발표한 20개 지역구 공천 후보 경선 결과 박광원 전 원내대표와 전해숙, 강병원, 김한정, 정춘숙, 윤영찬, 이용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 7명을 비롯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당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였다며 다수 당원의 뜻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공천 배제 반발에서 탈당한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계획했던 대로 사당화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막판에 공천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탈락한 홍석준, 유경준 의원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이채익 의원은 당이 자신을 버렸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오늘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복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또 강남이 지역구인 유경준 의원의 재배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의 상황들인데 20곳 중에서 이제 현역 의원이 지금 8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중에 김의겸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명계로 분류가 된다.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거고 있고 평소에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이 당원들이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한 이런 선동 정치, 이게 지금 민주당을 아주
점령하고 있다. 어제 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저는 이런 분들이 이번에 경선에서 패배하는 걸 보고 참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계획했던 대로 그 사당화의 완성 그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정호김 전 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밤이었죠. 민주당이 지역구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하위 10%, 20% 통보받은 이른바 비명계 현역 의원들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 앞서 정리해드린 대로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포함이 됐고요. 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탈락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경선 결과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렇죠. 예. 이제 우연치 않게 이게 보면은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이 뭐 말하자면 고배를 마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잡음들은 그거였죠. 이게 이재명 대표와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다 잘려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군산의 김우겸 의원 대표적인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엄청 방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꼭 이게 필연은 아니다. 이게 우연인 것이지 필연으로 볼 수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로서 유명한 저 조성호 변호사가 금천에서 최기상 현역 의원과 경선을 벌였는데 또 거기도 고배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꼭 어떤 비명학살이다 이런 말들은 좀 지나치게 이제 갖다 붙이기 좋은 얘기들이고요. 다만 좀 보려면 이분들이 대부분 고배를 마신 현역 의원들이 하위 20% 미만의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 하에서 나름대로 이런 결과들이 속출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호김 의원께서는 이번에 경선 결과를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어떤 게 가장 주목이 됐던가요? 우선 그동안에 이슈가 된 몇몇 인물이 있었잖아요. 몇몇 인물들, 뭐 박광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특히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경선할 때 굉장히 유의미한 표차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신사도적인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친명이여라고 손을 들지 않아서 선명성에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사람은 뭐 스스로 내려놓으라 할 때 항상 오르내렸던 인물이 임종석, 노영민 아니었습니까? 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뭡니까 원칙과 상식 멤버였다가 결국 탈당하지 않고 경선에 임했는데 손발 묶어놓고 격투기 하라 그러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경선에서 탈락하는 게 너무나 예상된 이야기고요. 오히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친명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나와서 떨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좀 놀랐다. 그리고 또 좋은 의원들이 많았는데 참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당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느냐.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뭐 공천의 시즌이 오면 얼마나 고심이 되겠습니까?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그런 자리가 이제 대표 자리이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양천에 방문해서 하는 말이 정말 다시는 공천하기 싫다. 그 황희 의원 지역구 가서 그렇죠. 황희 의원 지역구로 가서 공천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공천의 역할, 책임자 역할을 안 하고 싶다랄 정도로 이 공천 과정은 좀 힘들고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이재명 대표도 나름대로 대표로서 그 같이 활동했던 의정 활동했던 의원들이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고 떠나간다는 것들은 좀 아쉽고 마음 아프지 않겠냐라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공천 관련해서 반발이 또 다시 커지지 않느냐 그런 예상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박광원 전 원내대표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광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발표가 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입장문을 본 것 같아요. 아,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박강원 전 원내대표는 굉장히 우리 당의 자산이고 굉장히 네. 신사적 정치를 해왔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예. 이게 전략적으로 따지면은 박강원 전 원내대표를 잃은 게 과연 우리 민주당의 득인가? 수원에 있어서 그 영통이라는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수정 교수 예, 자체가 예. 전략으로 해서 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를 상대할 만한 선수가 과연 우리가 현역 의원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졌는가라는 예. 차원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 이제 시스템 공천화에서 경선을 진행하게 됐던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으나 박강원 전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본인 하위 20%가 됐던 것도 안 알렸던 건 행여나 그걸 밝혀서 당의 분란이 일으키는 그랬어요? 것을 두려워해서 하위 20% 통보를 받았군요. 그렇죠. 이미 예.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안 알린 이유는 이게 본인이 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당이 분열되고 통합에 누가 될까 봐. 그 김준혁 부위원장이 누구예요?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정조 수원에서 이제 정조 관련돼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전 학자 교수죠. 출신이군요. 교수신데 예. 일단은 저분도 저분 나름대로 수원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예. 본인의 가치나 정치적인 지향성들이 민주당과 적합한 분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수정 교수와 이렇게 경쟁 여기서 박강원 의원과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정봉주 연수원장하고 결선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역시 감점이 적용이 된다면서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3인자 경선이었는데 하위 10%잖아요. 예, 하위 예. 10%면 20%는 20점인데 하위 10%는 30점 감점입니다. 그 상태에서 3인 경선을 해서 지금 결선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30% 감점 상태에서 결선에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했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친명계로 통하는 거 이승훈 변호사인가요? 그렇죠. 같이 그 경쟁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도 굉장히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지금 탄탄히 했던 후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결선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이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자 경선에서의 30% 감점을 안고 결선에 온다는 것은요. 그 밑바닥 조직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결선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과 박용진 의원 자체가 어느 정도 표차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3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훈 변호사의 그 표가 과연 박용진 의원한테 간다 하면 이 정도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지역 장악력이라면 승패를 가늠할 수 없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인재영입위 간사같은 김성환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단결하면 민주당이 이제 다시 지지율도 확보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주길 바란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임종석 실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3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선거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의 주인이 나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심하고 민심이 같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당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민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민주당도 지금 인정할 거라고 봐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갑을 병정무해서 아마 5개인가 지역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한 군데에서 이제 둑이 무너지듯 하면 이것이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기가 그렇게 민주당이 낙승할 것처럼 기대할 수 있는 곳인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3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공천 파동은 굉장히 세게 왔고 유권자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윤석열,
심판론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당 지도부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과거의 선거의 전례를 보면 요맘때쯤 되면은 유권자들이 다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공천 파동은요.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인석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저렇게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를 심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로서 봐야 되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애써서 지금부터 단합해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임종석 실장으로 하여금 뭐 선대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했던 공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공천의 피해자, 그것도 아마 그 최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대위원장에서 책임을 공동으로 지자 그러면 그게 제3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임종석 실장에게 제가 조언할 수 있는 위치라면 끝까지 백의종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정호기 변호사께서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제 상식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 가운데 이해찬 전 대표도 있죠. 네,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죠. 이해찬 대표가 수락을 한 건가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수락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대표는 정세균 전 대표는 거기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수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안은 한 건 맞고요? 제안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요? 아마 뭐 밑에서 좀 어느 정도 실무자끼리 얘기는 오간 거는 같지만 공식적으로 뭐 제안을 했다거나 뭐 거부 의사를 밝혔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당에서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분이 선대위원장을 해야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한 것들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게 명문 갈등으로 가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임종석 실장이 고민을 하겠지만 아까 이제 정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당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은 본인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당에 헌신하라고만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또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임종석 전 시장이라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전 의원에 대한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선에 일조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당 어떤 선거의 책임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것까지 껴안을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서 공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의 공천 좀 공정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언론에서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장 사태하고 비견할 만한가요? 관여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나오는 어젯밤 결과라든가 등등 결과 다 보십시오.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의 관여가 없어 보이는 것이 좀 있어요. 어제 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경쟁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또 갈등이니 내홍이니 무슨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또 몰아갑니다. 정말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공천 이야기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도 파열음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유영하 변호사 공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민주당이 너무 들썩거렸고 지금 이제 공천 후반기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현역 의원이 너무 그 공천이 된다라는 또 볼멘 소리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쌍특검, 재의결, 재표결 때문에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지금 예를 든다면은 뭐 강남병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는 1등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는데 또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그분에 대해서 유경준 의원이죠. 의원, 예. 이분에 대해서 재배치 설득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재배치 없다.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시스템 예. 공천이다. 그리고 탈당한 사람은 다시 재입당 불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무엇을 주장하고 강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예요. 예. 단지 그 파장을 보면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약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은 지금 그 조국 혁신당입니까? 예. 거기와의 연대 모색 운운하면서 조국의 강이 또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예. 사실 탄핵의 강은요. 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그 영어의 몸으로서 어쨌든 그 탄핵의 강을 상당 부분 건넜다라는 게 또 유권자들의 인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것 자체도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는 차치하고 예. 상대적으로 볼 때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 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고 또 비판하고 나섰죠. 돌아갔죠. 예. 그게 이제 현상으로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의 강으로 돌아갔다는 게 말하자면은 유영하 변호사 한 분을 거기에 단수 공천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몸을 그쪽으로 기울였으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이 됐다 할지라도 예. 아마 국정농단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모든 짐들은 네. 존재하잖아요. 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정을 했던 것이고 예. 그리고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본인이 아끼는 유영하 변호사를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걸 받아줬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안고 가야겠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만 할 수 있다면 탄핵의 강쯤이야. 예. 마시겠다. 이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국민의힘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다.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는데 예. 시스템 공천은 맞아요. 한심스러운 시스템 공천입니다. 네. 한심 작용하잖아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나간 사람 이제 복당 안 시켜줄 거야. 네. 이거 반협박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 대구 달서 갑인데 네. 거기 홍석준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네. 홍석준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공천을 유영하 변호사 공천을 한 것을 두고서 보수 쪽에서는 뭐 통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투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영하 변호사가 2016년 그 총선에서의 공천에서도 쟁점 논란의 핵으로서 부상한 사례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그랬군요. 모르겠으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그런 그 파장을 가져왔었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네네. 또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충격파만큼 탄핵의 강이라는 큰 충격파로 지금 남지 않고 있어요. 물론 민주당은 굉장히 그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려 하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유영하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도태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공천 받은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되지는 않는데 단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중도 무당층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이제 투표의 결과로서 나타나겠지만 2016년, 2020년의 파장만큼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탁 때릴 때가 파장이 큰 것이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전략적인 고려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에 비해서 민주당의 그 비명 행사라든지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 같은 것은 상당히 그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죠.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다시는 힘들어서 공천 안 하겠다 그랬다는데 공천을 왜 자기가 합니까? 공관위원장인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공천은 물론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죠. 근데 그 책임을 또 오롯이 껴안는 건 본인이잖아요. 당 대표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욕은 이재명 대표가 먹고 공천은 공관위에서 하는 건데 그들이 못하면 모두 책임 내가 지니까 너무 괴롭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역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컷오프에 반발하고 또 나오는 의원들이 있으면 합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공천 잡음이 별로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좀 생겨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상당한 반발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합류해 주시면 감사하죠.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정량적 평가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최종적인 연대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어쨌든 그런 사법적인 지금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결국 민주당은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득표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일단 양당을 다 이제 공격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3지대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경준, 홍석준 의원이 지금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개혁신당으로 갈까요? 그러려면 개혁신당이 지금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우뚝 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3당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양당으로 극단화되는 건 한국 정치를 교란하고 왜곡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3지대를 선언했던 그분들이 과연 스스로가 희생과 헌신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명민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역시 어떤 그 한 정당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그 평론을 할 때 그 명석한 촉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간에 만약에 홍석준이나 유경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마음 같아서는 막 부글부글 하겠지만 선뜻 그리로 가기에는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경준 의원이 강남이 지역구잖아요. 강남병입니다. 예. 원래 강남은 2번 공천 안 합니까? 아니요, 2번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할 때에 당에 누가 그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게 본인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유경준, 홍석준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개혁신당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갈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굉장히 낮다. 희박하다. 희박하다. 왜 그러냐면 요인은 그냥 아주 담백합니다. 집권 여당이고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현재 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국간이 든든하잖아요. 국간에서 나눠줄 게 많은데 굳이 갈 자리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의원 말고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굉장히 이게 좀 얕게 한동 비대위원장이 지금 수를 썼다. 특검법 이후에 그냥 몰아치듯이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 꽂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반발은 막 떠날 것처럼 하지만 저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자리 하나씩 하면서 달래기 들어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 해볼게요. YTN 여론조사 보셨어요? 봤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저희가 이제 물었는데 잠깐 보여주실래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15%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이 21%니까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고심이 될 것 같거든요. 고심이 되는데 지금 선거가 34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 선거 기간 13일을 빼면 21일이에요. 21일. 그렇죠. 이제 본 선거가 되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세차 돌아가면 그때 표심이 변하는 것들은 아주 극히 일부거든요. 지금 이제 이미 말한 대로 유권자들은 어디 방향성을 이미 정해놓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이 빠지면서 조국신당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걸 어떻게 만회할 방법은 없어요. 비례정당은 또 민주당의 지휘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저는 34일 동안 갈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명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도의 스펙트럼까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유권자층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못하는 것을 조국 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심판이다. 저 검찰 정권의 심판이다.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의 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이쪽의 표에서 답답했던 부분들을 조국신당 쪽으로 많이 던져줄 공산이 커서요.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른바 지민빈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지역구 후보들한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비례정당을 다른데 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이런데 고민하는 것보다 네.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곡은 조국혁신당이구나. 예. 그러면 우리 지역구 민주당을 뽑아서 현 정권을 심판하자. 심판론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아주 편리하죠. 그렇군요. 지민 비조. 네, 지민 그게 비조. 말이 예. 안 되는 게요. 말이 안 된다고요? 조국 예. 혁신당이 없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비례는 위성정당 뽑으면 되는데 예. 조국 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딜레마가 커요. 중도라고 그랬지만 예. 지금 민주당이 그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앞번호에다가 배치할 사람들은 예. 진보등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이념 정향의 좌편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 친문 아니면 민주당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 비례정당에다가 앞에다 민주당하고 관계없는 소위 좌편향 좌파 정치인을 낳기 때문에 난 차라리 깨끗하게 선명한 조국 혁신당을 뽑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선거 때는 지금 처음에 연대 안 한다 그러다 지금 연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선거 후가 볼만할 것 같아요. 선거 후요? 네. 선거 총선 후에요? 후에. 총선 후에 예. 이재명 대표의 저 개인적인 예, 생각이라 예, 틀릴 예. 수 있는데 보면은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는 어떤 식으로든 좀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임종서 전 실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은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대표. 네. 예,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만만치 않은 물론 경쟁자다. 이제 사법 리스크가 두 예.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이제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보고 있어요? 연합이라고 전략적으로 하죠? 지금 뭐 제휴 관계를 맺겠다, 연다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 있죠.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처음에 말하자면 준연동형을 하면서 준위성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좌편향으로 저희가 몰아서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준연동형은 다당제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다 담아보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좌편향이 아니라 소수정당이에요. 예. 이 소수정당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어떤 본인들의 역할을 하게끔 바구리를 만들어 준 거지. 여기에서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검찰 독재 정권을 뭐 종식시키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근데 조국 혁신당은 그냥 분명해요. 우리 조국 혁신당, 본인들은 조국 혁신당은 우리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오로지 한 가지 목표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내겠다. 이재명 대표는 힘을 합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승리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3살 남은 상황에서 각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똑같으니까. 윤 정권을 심판하는 세력들은 다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향후 또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정호균 의원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확정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심까지 났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가 된다 하더라도 5년, 6년 뒤에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분인데 굉장히 생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균 전 의원,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 결과를 단수 추천한 곳이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유영하, 이게 드라이하게 가는 것이 우리 공천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기하고 밥 드라이 뭐 별 맛이 없는 게 맛있잖아요. 그죠? 드라이하지만 진짜 맛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위원장이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결론이 날 듯 하다가 결론이 안 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관위원들이 지금 환상적으로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장수특검 배정에 대해서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우리가 당시에 시간대로 나와 있어요. 그때 그거는 때는 좀 모르겠어. 때는 아주 가까이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공관위원장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은 뭐 저는 정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이런 결과가 다 시스템의 일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스템 공천의 일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의 공천 공정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없어 보여요. 특히 어떤 이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장 사태하고 비견할 만한가요? 탄핵에 강을 건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탄핵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함께 가야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사회한다는 보도가 어제 많이 나왔는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분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겠죠. 당이 대단히 포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 기준은 있습니다. 포용은 최소한의 지강을 존재합니다. 국민 공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젊고 또 뭐 여성 또 능력이 있는 전문직 이런 분들 좀 적극 홍보해서 추천 좀 해주세요.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청년이나 정치 시민들이 많이 도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기자분들도 대상이니까 본인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제가 말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55%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29%로 모두 2%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이어 조국신당이 7%로 뒤를 이었고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과정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잘하고 있다, 42%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 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후보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토대로 개별 의원들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 시민단체는 관대한 기준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대 정당 정가 보유 및 21대 국회 재판 진행자 중 중복 제외하고 81명 중 10명만 부적격 심사 기준을 통해 걸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양대 정당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지표, 평가 자료, 심사 자료를 공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물 코를 너무 섬기게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 크라임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 말하자면 걸러주는 그 망 자체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전공의의 92%가 근무지를 이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오전 11시까지 서면 점검을 통해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2,000여 명을 파악한 결과 91.8%에 이르는 11,219명이 근무지를 떠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등기 우편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들도 지난 5일까지 5,425명, 전체의 28.9%가 학사 원칙 등에 따라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개인 병원에 취직할 경우 겸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직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 거짓으로 이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을 하거나 뭐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징역, 벌금 등 이런 벌칙도 있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간호사들이 일부 전공의 업무를 떠안는 가운데 의사 대신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현장 간호사들에게 받은 애로사항 건수는 오늘 오전 기준 220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선고를 할 의사가 없어 전담 간호사에게 떠맡겨진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수술 당직을 나흘에 한 번씩 서고 다음 날 주간 근무까지 감내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례도 다수 들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확대한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먼저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을 맡은 방재승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립자 위치에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국민과의 대화에 먼저 나서 국민과의 합의점을 찾은 뒤에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오히려 필수 의료를 붕괴시킬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전공의 등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교수들의 사직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장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 한 명당 15명에서 25명 정도의 입원 환자를 보는 게 제일 적정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부담도 좀 적고 교육의 수월성과 탁월성도 높아지고 지금 그렇다면은 만약에 5배의 전공의가 늘어난다면은 필수 의료 분야에도 5배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과, 흉부외과에서 5배 이상의 입원 환자를 늘릴 수가 있을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행 쓰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라든가 지역 상황을 생각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병원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직을 한 전공의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교수들의 대량 사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2대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가장 뒤에서 오던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그 앞에 있었던 소형 버스까지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잠금 장치가 없는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이라도 무단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은 확장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상가나 공공기관보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21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3차례 찾아가서 공동 현관과 계단에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한 현직 여성 경찰관이 보호 조치하려는 다른 경찰관을 때려서 체포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앙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30대 A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순경은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다가 보호 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순경은 손길을 뿌리쳤을 뿐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다가 숨진 고 성공일 소방교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이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해 3월 6일 저녁 8시 반쯤 당시 30살이었던 고인은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펼치다 숨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2030년 국제 여객 1억 3천만 명을 유치해서 세계 5대 항공 강국에 오르겠다는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기내 액체류 반입 허용과 공항 내에 여권과 항공권에 없는 스마트 패스 체계를 구축해서 비행기 여행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40m 높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기둥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공항의 랜드마크 주월 창이. 이에 맞서 인천공항도 오는 12월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상징 건축물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등에 이어 세계 5대 항공 강국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확실히 보여준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마쳐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 발판을 마련하고 환승 노선을 3시간 안에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중편할 수 있도록 항공 자유화 협정을 50개국에서 오는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엔 국제 여객 1억 3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방침. 이를 뒷받침하는 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탄생할 초대형 항공사입니다.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서 글로벌 탑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다만 통합항공사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요금 감시를 강화하고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적 성장만큼 중요한 질적 성장을 위해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 시장도 육성합니다.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 위탁 운영 업역을 신설합니다. 항공기 이용도 한결 편리하도록 개편합니다. 내년엔 액체 폭발물 탐지 검색 장비를 인천공항에 도입하고 액체류 등 기내 반입 허용을 위해 국제민간 항공기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출국 심사를 제외한 인천공항 내 모든 구역에서 안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여권, 항공권 없는 스마트 패스 체계도 구축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 4일부터 포항 수성 사격장에서 육해 공군과 한미 해병대에서 선발된 정예 저격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해병대 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경연대회에서는 주간 정밀 사격과 격동 사격, 이동 표적 사격, 원거리 사격 등 6개 과목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육군 7개 팀과 해군, 공군 각 3개 팀, 한국해병대 9개 팀과 미 해병대 3개 팀에서 모두 50명의 저격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찾은 그리스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쟁 피해 상황을 둘러보던 중 러시아의 공습을 가까스로 모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일이 정상들의 차량을 불과 300m 차이로 비껴간 걸로 전해졌는데요. 두 정상을 겨냥한 공격은 아니라지만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구 도시 오데사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한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사건은 두 정상이 항만을 둘러보고 차에 오른 직후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한 것인데 미사일은 두 정상의 차량과 300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μεγάλη έκρηξη και νομίζω ότι αυτό για εμάς είναι η καλύτερη, ζωντανότερη υπενθύμηση ότι εδώ γίνεται πραγματικός πόλεμος κάθε μέρα. 우크라이나 해군 측이 이번 공격으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지를 공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까스로 공격을 피한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러시아가 어디든 상관 않고 공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Прийміть, будь ласка, наші співчуття.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великий біль перш за все для тих людей, хто втратили близьких. 미초타키스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모든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이후 처음 방문한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앞서 2022년 5월 오데상을 찾았다가 러시아의 공격으로 은신처에 갇혔던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러시아가 두 정상이 방문한 오데상을 공격한 것은 현재 얼마나 비겁한 전략을 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でもここは被害者の方たちが自分たちはここの元従業員で自分たちは藤越の中に入る権利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でずっと戦い取ってきて今日私たちがここで集会をできる力関係になっています。私たちは何で応じたんだというふうに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중부와 경북 곳곳에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강원 산간에는 앞으로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내륙에도 약한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도 영하 1도, 광주와 대구는 0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광주 8도, 울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꽃샘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